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자기파에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파동 방정식을 유도했었습니다. 잠깐만 적어보자면 전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그 최대값 곱하기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이제 파동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고, 이때 이 재료를 우리가 이제 그 진폭, 전기장 진폭 또는 전기장 최대값이죠. 라 쓰고 k는 이제 각 파수라고 하는데, 이때 이 각 파수는 람다분의 2파이라고 해서 파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이 오메가는 각 진동수라고 하는데, 이 오메가는 공식이 2파이 f라고 해서 진동수, 그러니까 초당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장 역시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최대값, 자기장 진폭 곱하기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여기서 b0가 진폭이고 나머지는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자기파 속력은 광속C인데, 광속은 이제 람다 f, 즉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각 파수분의 오메가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게 그 자기장분의 전기장의 값은 항상 광속C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순간에, 어떤 순간에도 상관없이 특정 순간에 자기장의 크기 B분의 전기장의 크기 B는 항상 광속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기장을 주든 전기장을 주든 하나의 정보를 주게 되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통해서 전기장을 알면 자기장, 자기장을 알면 전기장의 크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안 했지만 사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이제 벡터량이죠. 그래서 방향이 있는데, 이때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그 방향이 직각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나타내는 건, 만약에 요거를 x축이라고 하면 그 직각으로 해서 이게 y축이 되면 플러스 z축 방향은 요게 플러스 z축 방향이 되죠. 만약에 전기장이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 x축 방향이면 거기에 항상 자기장은 여기 직각인 방향이 되고, 이때 E 크로스 B의 방향, E에서 B를 향하게 오른손을 감싸쥐었을 때 그때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 즉 플러스 Z축 방향이 바로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라는 거, 요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에 대한 이론을 공부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내용은 바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빛이라는 건 분명히 매질은 존재하지 않지만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건 태양이 뜨게 되면 지구는 더워집니다. 그렇죠. 낮이 되면 아침보다 분명히 날이 더워지죠. 그건 태양으로부터 전달되고 있는 전자기파의 그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뭐 전등 같은 경우도 전등 주변의 온도가 전등이 꺼져 있을 때보다 켜지게 되면 주위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전부 다 전자기파가 에너지를 이동시키기 때문이고, 그때 그 이동하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우리는 이 파트에서 새로운 물리량을 하나 정의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포인팅 벡터라는 겁니다. 포인팅 벡터는 기호로 대문자 S로 쓰거든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암기를 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포인팅 벡터 S라는 이거는 뭐냐? 바로 전자기파의 에너지 전달률을 우리는 포인팅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정의하냐? 이 기호를, 이게 이제 이거는 등식이고 이게 세 줄이면 이건 정의한다라는 의미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고, 이때 이 크로스 곱, 즉 이 크로스 B 한 것에다가 유제로 이게 투자율을 나눠주면 그걸 우리는 포인팅 벡터라고 이제 정의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이 공식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요거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밑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팅 벡터는 당연히 뭐 이미 용어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벡터량이에요. 그래서 요게 벡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벡터는 방향이 이제 방향을 의미하니까 어떤 방향을 의미하냐? 바로 E 크로스 B의 방향. E 크로스 B가 조금 전에 무슨 방향이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죠. 그러니까 포인팅 벡터의 이 물리량의 방향은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크기는 어떻게 되냐? 크기는 당연히 u0 분의 1 곱하기 2 크로스 b의 이 크기가 바로 포인팅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벡터 곱의 정의로부터 포인팅 벡터의 방향은 전자기파 또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대체 이거 단위가 뭐냐 라고 봤을 때 이 단위 분석을 한번 해보면 u0 분의 2b니까 u0 같은 경우는 그 단위를 여러분들 뭐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단위가 테슬라 곱하기 미터 퍼 암페어가 이제 이 u0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전기장 E는 뉴턴 퍼 쿨롱이라는 거,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뉴턴 퍼 쿨롱으로 쓸 수 있고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죠. 그럼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서로 이렇게 소거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암페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이 전류 단위죠. 그래서 전류 암페어는 시간분의 쿨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하는 전하량이니까. 그렇게 쓸 것 같으면 이 쿨롱과 위에 있는 이 쿨롱도 서로 소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남냐? 바로 여기 미터하고 이 분모에는 요 미터, 그 다음에 요 잠시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요 오른쪽 거 보면 미터 위에 미터 밑에 미터가 이제 두 개 있잖아요. 이거는 일부러 분자 분모에 하나씩 미터를 더 곱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미터 제곱 세컨드가 되고 분자는 뉴턴 미터가 돼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뉴턴 미터의 단위가 바로 에너지 줄이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요거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컨드 분의 줄이 대체 뭐냐? 이게 바로 와트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 일률 할 때 왜 일의 효율 할 때 단위 시간 동안 한 일,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 전달률 할 때 일률 와트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 퍼 세컨드를 와트로 쓰면 전체 이 포인팅 벡터의 단위가 제곱미터 분의 와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포인팅 벡터의 크기는 에너지가 단위 넓이를 통하여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 세로 1m 1m 가로 1m 세로 1m 되는 이 정사각형 이 면적에 전자기파가 예를 들어서 도달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가로 세로 총 이제 넓이는 이 제곱미터 되는 거죠. 이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이 단위 면적에 1초당 전달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에너지 전달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해됩니까?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암기도 해야겠지만 이해도 해야 돼요. 포인팅 벡터가 의미하는 바는 단위 면적당 1초당 전달되는 에너지 또는 간단하게 말해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 전달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 전자기파의 경우 우리는 지금 계속 평면 전자기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평면 전자기파는 항상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이 항상 수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직이면 크로스 곱할 때 수직이니까 그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체 그냥 다 바로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 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이제 90도가 되니까. 그러면 S는 μ0 분의 2B가 되는데 여기서 2B를 E 또는 B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는 게, 왜냐면 우리는 E는 CB라는 요 공식을 통해서 여기 B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C분의 1을 넣을 수 있죠. 그렇게 대입하게 되면 S는 μ0 C분의 2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E 대신에 CB를 넣게 되면 S는 μ0 분의 CB 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평면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인팅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 해당되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전기장을 알거나 자기장을 알면 그 평면 전자기파의 포인팅 벡터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팅 벡터가 E 크로스 B인데 E하고 B는 앞 시간에서 이야기했지만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계속 변하죠. 그 말은 포인팅 벡터도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계속 변하게 돼요. 맞습니까? 어떤 순간과 찰나 그 다음 순간에 포인팅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리량 중에서도 이렇게 벡터처럼 이러한 특히나 사인 파동처럼 계속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는 경우에서는 보통 우리가 평균값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표값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기 동안 포인팅 벡터의 시간 평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전자기파의 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기호로 대문자 i라 써요. 그러니까 대문자 i라는 이 세기하고 포인팅 벡터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포인팅 벡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 여기 AVG 평균이죠. 이 평균값이 바로 그 전자기파의 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세기라는 요 용어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엄청 자주 쓸 텐데 특히나 과학에서 공부하기로 뭐 빛의 세기, 파동의 세기라는 용어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뭐 세기가 세다, 뭐 이때는 뭐 빛의 세기가 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파동의 세기든 전자기파의 세기든 그때 그 세기는 바로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i라는 이 전류 i 아니죠. 전자기파의 세기라는 이 대문자 i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바로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인데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은 조금 전에 그 정의를 봐보면 E 크로스 B니까 E하고 B는 다 코사인이 다 들어가. 아까 왜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해서 코사인에 대한 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코사인 제곱이 됩니다.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근데 코사인 제곱의 평균값 우리 앞 시간에도 예전에 배운 적 있는데 바로 최대값의 절반이죠. 그래서 이 평균값은 뮤제로분의 E 맥스 B 맥스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게 바로 평균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여기서는 E와 B에 대한 두 개의 함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E 맥스는 C 곱하기 B 맥스 요 식을 통해서 E 맥스에 대한 함수나 B 맥스에 대한 함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기파의 세기라고 하는 값이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또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코사인 제곱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의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궁금하면 인테그랄 0부터 라지 t까지 dt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이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면 우리 예전에 우리 축전기 공부하고 인덕터 공부할 때 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전기장에 의한 단위 부피당 에너지라고 해서 전기 에너지 밀도 기억납니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 밀도는 공식이 2분의 1 입실론 E 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 에너지 밀도라고 해서 자기장에 의한 단위 부피당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라고 해서 소문자 UB 써서 2뮤제로분의 B 제곱 된다는 거 요거 배웠었습니다. 맞습니까? 요거를 지금 이전에 배웠던 거 축전기와 인덕터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보죠. 이 활용하는 이유도 있겠죠. 밑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보면 지금 축전기하고 지금 그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쓰는 건 아니고 전자기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는 태양빛이 우리 지금 지구에 이 순간에도 지금 지구에 도달하고 있죠. 지구에 도달하고 있는데 지구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책상에 1m 1m를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네 방에 1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여기에 지금 태양빛이 도달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전등에서부터 뭐 빛이 도달하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전자기파가 도달하고 있을 텐데 그 도달하고 있는 시간당의 에너지 당연히 그 도달한 그 포인팅 벡터에 대해서 금방 공부를 했고 그럼 공간상에 지금 전자기파가 존재할 텐데 그 공간상의 전자기파의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되냐는 바로 이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 값이 계속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 역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가 막힌데 봐보세요. 여기 자기 에너지 밀도 이 B 대신에 C분의 1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전자기파는 E는 CB라는 관계식을 갖는다고 유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입하면 2뮤제로분의 C분의 E의 전체 제곱. 근데 이거를 이제 풀면 분모 2뮤제로분의 분자는 요거 C 제곱분의 1 요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C가 광속 C가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이라는 것도 이전 우리 파동 방정식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C 제곱분의 1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뮤 제로 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뮤 제로 소거되면서 남는 건 2분의 1 입실론 제로 E 제곱이에요. 이게 바로 뭐죠? 전기 에너지 밀도죠. 그 말은 항상 모든 순간 자기장 에너지 밀도는 전기장 에너지 밀도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로 그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여기 전기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한다. X축에 대해서. 그리고 Y축에 대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변한다 라고 하면 전기장의 에너지 밀도하고 자기장의 에너지 밀도는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밀도가 클 때는 자기 에너지 밀도도 크고, 전기 에너지 밀도가 0이면 자기 에너지 밀도도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밀도가 항상 같다. 그 말은 어떤 주어진 부피 내에서 전기장과 에너지는 에너지를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부피 내에서 에너지는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부피 내라고 하면 이 에너지 밀도가 같으니까 거기다가 총 부피를 곱해주면 그 부피의 총 에너지가 되는데, 에너지 밀도가 같으니까 같은 부피를 곱하면 당연히 총 에너지도 같아지는 거죠. 즉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대칭되는 것도 배웠고 서로 유도하는 것도 배웠는데, 이렇게 이론상으로 같은 부피 내에서 총 에너지도 항상 같다라는 것을 이걸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순간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되냐? 전체 순간 에너지 밀도는 소문자 U라 쓰고 따로 첨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전기 에너지 밀도와 자기 에너지의 합으로서 우리는 전체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데, 이 두 개 값이 항상 같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밀도의 2배 또는 자기 에너지 밀도의 2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앞전 배웠던 공식을 활용하면 전체 순간 에너지 밀도는 입실론 제로 E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뮤 제로 분의 B 제곱, 여기 2가 없다라는 거, 2분의 1이 없다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순간 에너지 밀도도 당연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E와 B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변하니까 한 주기 동안 평균값을 구하면, 즉 전체 순간 에너지 밀도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평균값을 구하면 요 E의 제곱의 평균값은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아까 코사인 제곱 kx-오메가-t의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은 2분의 1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 말도 여기 맥스 값이 나오고 2분의 1 입실론 제로 E 맥스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2뮤 제로분의 B 맥스의 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공식을 좀 구분해서 잘 봐야 되는 게, 전체 순간 에너지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값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전기 에너지 밀도 요 값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위에 있는 이 공식에서 이 E는 그냥 E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E고, 밑에서 요 E는 최대 진포에 해당되는 최대값입니다. 맞습니까? 공식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요것도 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조금 전에 배웠던 그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고 했었냐면, 위에서 유도를 했었는데,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은 우리가 전자기파의 세기 i로 정의한다 그랬고, 요거는 그 뭐죠? 그 전체 에너지 밀도의 평균값에다가 C를 곱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 아까 뭐 위에 있는 그 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지만, 이게 이 C분의 미안합니다. 2분의 1 C 입실론 E 맥스의 제곱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위에 거 잠깐 한번 봐볼까요? 위에 보면 아까 포인팅 벡터 요거 있죠. 요거 요 값을 통해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는 요거, 이거는 조금 전에 요 AVC가 그 2분의 1 입실론 제로 E 맥스의 제곱 또는 2뮤 제로분의 1 B 맥스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하고 요거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 요 에너지 밀도 순간 그 에너지 밀도 평균값에다가 광속 C를 곱해주는 게 바로 빛의 세기가 되는구나, 전자기파의 세기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갑자기 축전기하고 인덕터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 에너지 밀도와 자기 에너지 밀도를 이렇게 가져왔던 이유는, 전자기파의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피가 있다고 하면 그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바로 빛의 세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 빛의 세기 I는 바로 에너지 밀도 평균값에다가 광속C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광속C가 아까 이전에 배웠던 E는 CB도 그렇고, 요 C가 입실론 제로 U 제로분의 1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계속 광속C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요 복사압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제목 보면 5번째 이제 챕터인데 제목은 운동량과 복사압입니다. 운동량은 여러분도 우리 종종 배워왔죠. 운동량 P는 mv라고 하는 요거 우리 고전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물리량으로서 배웠던 내용이고, 또 두 번째가 복사압인데 여기서 복사할 때 이 복사는 말 그대로 전자기파의 전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우리가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복사, 그리고 요 압은 압력할 때 압입니다. 즉 전자기파의 압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사압은 전자기파가 에너지를 전달하며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 근데 우리가 압력 같은 경우는 요 밑에도 나와 있지만 P로 쓰고 단위 면적당 힘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요 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역학에서 뭔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끼리의 충돌, 보통 그런 데서 우리가 힘에 대해서 뭐 용수철의 뭐 탄성이라든지 어쨌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의 변형이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간의 상호작용에서 우리는 힘이라는 물리량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바로 파동에 대한 공부예요. 파동은 우리가 질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분명 에너지는 전달되지만, 근데 질량은 없고 에너지만 전달되는 전자기파도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건 물론 눈으로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풍선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풍선 한쪽에다가 레이저 포인트를 이렇게 비출 수 있잖아요. 레이저 포인트를 비추게 되면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엄밀하게 따져보면 레이저 포인트를 비추는 그 공간에 작용하는 압력이 레이저 포인트가 없는 것보다 더 큰 압력이 가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레이저 포인터를 여러분들 뭐 눈은 절대 안 되고 팔에다가 비추게 되면 팔에는 사실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매우 작은 값이긴 하지만 실제로 레이저 포인터의 그 빛은 여러분들이 피부를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작용하는 그때 그 압력을 우리는 복사압이라고 하는데, 복사압의 크기와 공식이 어떻게 되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식은 어차피 처음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압력 P는 A분 F다. 근데 요 F, 요 힘, 즉 전자기파가 어떤 면적에 가해지는 힘을 공부해야 되는데, 요 이 F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공식이 보통은 맞아요. MA가 떠오르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 뉴턴 제2법칙 또는 운동 방정식으로 이거 배웠었는데, 근데 F는 MA라고 하는 요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물리 공부할 때 F는 MA보단 dP dt, 즉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율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쓰임새가 많아요. 왜냐하면 운동량 이 P가 여러분들 공식 MV죠. 그래서 원래 이 F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밑에 있는 내용이 맞아. 왜냐하면 운동량이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운동량이 변하거든요. 근데 운동량이 변한다는 건 물론 속도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질량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F는 MA라는 이 공식은 물체가 힘을 받아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질량은 일정한 상황에서만 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F는 dP dt인데 dP dt에서 P가 mv인데요. 만약 이 m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질량이 시간에 대한 무관하다 하면 m이 빠져나오면서 dv dt가 되면서 이게 ma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F는 ma라고 하는 이 ma는 질량이 시간에 대한 무관하다라는 가정하에 쓸 수 있는 공식이고, F는 dP dt 이거는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든 변하지 않든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물리 문제 풀 때 당연히 물리 문제에서 사실 많은 경우가 물체가 힘을 받고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가 변하는 이 과정에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F는 MA 해놓고 문제 풀어도 사실 상관이 없고 빠르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그 물체의 질량이 변하는 경우도 뭐 로켓뿐만 아니라 질량이 변하는 경우도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F는 MA라는 공식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만 dP dt를 아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F 대신에 dP dt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 대입해서 이제 대입하게 되면 이제 어떤 걸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뭘 할 거냐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울 현대 물리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빛은 우리가 계속 전자기파의 한 종류니까 파동성이 띈다, 파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빛은 분명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첩이 된다든지 아니면 구일절이 된다라든지 반사가 된다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분명히 빛은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빛으로 다른 실험을 하다 보면 빛이 입자적 성질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광전 효과인데 광전 효과 외에도 빛이 입자로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냐에 따라서 파동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입자로 또 나타나기 때문에 빛은 이중성이 띈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현대 물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빛의 이중성에서 빛의 입자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때 그 빛 알갱이 하나, 알갱이로 보거든요. 그걸 광자라고 하는데 광자 하나의 에너지를 E라 하면 그 E는 PC라고 하는 요러한 물리량을 갖는다는 걸 나중에 증명하게 돼요. E는 PC, E는 PC. 요거 외웁니다. 이것도. 근데 이건 나중에 현대 물리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E는 PC이기 때문에 P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자이기 때문에 운동량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처럼 빛도 빛 알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때 빛 알갱이 하나의 운동량은 C분의 E로 나타낼 수 있다. 알죠? 그래서 여기 P 대신에 C분의 E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한 거죠. 대입하게 되면 이 C는 어차피 광속과 무관합니다. 미안합니다. C는 광속이죠. 이 실수고 C는 시간과 무관해요.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A분의 1 곱하기 DT, DE가 되는데 이게 뭔지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물론 답은 있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 바로 우리가 포인팅 벡터 S로 정의했습니다. 즉 처음에 시작했던 복사 P는 C분의 S 즉 요거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복사 P는 C분의 S다. 요거 즉 우리가 배웠던 포인팅 벡터를 광속 C로 나눈 게 바로 복사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외웁니다. 좀 외울 게 좀 많죠. 복사합 P는 C분의 S 요거 알아야 되겠고 이게 여기서는 이제 완전 흡수라고 하는데요. 완전 흡수라는 건 흑체 이제 이것도 이제 가상의 물질이죠. 흑체처럼 어떤 외부에서 전달되는 전자기파가 완전히 흡수되는 경우에요. 이게 고전 물리로 약간 이제 비유를 하자면 벽이 있는데 축구공이 굴러오다가 벽에 충돌하는 순간 그대로 딱 멈추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빛으로 따지면 완전 흡수 전자기파가 진행하다가 벽에 흡수돼서 완전히 흡수되기 때문에 반사되는 게 전혀 없는 상태 반사가 없는 이게 이제 완전 흡수 상태죠. 이때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여기 보면 dp dt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을 바로 이렇게 C분의 2로 쓸 수 있는 이유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C분의 2잖아요. 원래는 C분의 2였는데 완전 흡수됐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C분의 2에서 0이 됐으니까 C분의 2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완전 흡수되게 되면 복사합이 C분의 S 요거 완전 흡수.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뭐 색종이 검은색도 사실 완전 흡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하여튼 뭐 검은색이라고 하면 흡수를 좀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종이 색깔로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흰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마 이전에도 배웠겠지만 흰색은 빛을 많이 반사합니다. 그럼 반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고전역학으로 비교하면 벽에 축구공이 굴러오다가 속도 V로 왔다가 벽에 충돌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V로 되튕기는 상황이에요. 이게 빛으로 따지면 빛이 벽에 충돌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빛이 되돌아가는 경우 이게 완전 반사되는 경우죠. 이때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오른쪽으로 MV였는데 왼쪽으로 MV가 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2배가 돼요. 본래 운동량이 플러스 C분의 2였다가 반대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C분의 2가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따지면 본래 있던 운동량의 2배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는 거죠. 즉 완전 흡수했을 때보다는 복사합이 2배가 된다. 그래서 C분의 2S가 됩니다. 요거 암기해야 돼요. 암기. 완전 흡수는 C분의 S, 완전 반사는 C분의 2S. 근데 그 어떤 경우도 완전 흡수나 완전 반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흡수됐다가 어느 정도는 또 반사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완전 흡수 또는 완전 반사가 아닌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
C분의 S와 C분의 2S 그 사이 값을 갖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C분의 S, 아무리 커도 C분의 2S 그 사이 값에 해당되겠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일반적인 폼으로 바로 복사합은 1 플러스 F 곱하기 C분의 S. 요 F는 요 F는 당연히 그 숫자가 1보다는 크고 잠시만요. 도형을 나타내서 1보다는 크고 2보다 미안합니다. 이것도 실수죠. 요 F의 범위를 알 수 있겠죠. 요 F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이 F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표면에서 반사되는 입사광의 비율. 반사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 F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 반사된다 하면 F가 1이 돼서 요 2 곱하기 C분의 S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반사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럼 완전히 흡수된다라고 하면 이 F는 0이 되어서 복사합이 C분의 S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를 밑에 이제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 실제로 이 복사합이 정말 그 값이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값이 매우 작다고 해도 태양도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주 공간은 어차피 공간이 엄청 넓기 때문에 매우 큰 부피, 매우 큰 면적으로서의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 수도 있다고, 이제 둘 수도 있다고 보는데, 태양빛과 같은 우주 공간에서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복사합은 작지만 면적이 아주 넓다라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큰 압력이 가해지고 그 전자기파의 그 압력을 통해서도 구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밑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3mW의 레이저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때 3mW는 시간에 대한 평균값,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지만 어쨌든 평균값으로 3mW의 에너지 인류를 갖는 레이저 포인터가 지름 2.0mm의 점을 스크린에 만든다. 근데 그 스크린에 입사하는 빛의 70%가 반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저 포인트를 스크린에 비쳤을 때 그 스크린은 빛을 많이 반사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눈에 그 스크린이 보이지. 스크린이 그 레이저 포인트를 다 흡수해버리면 우리 레이저 포인트 쓰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어떤 이 스크린은 그 오는 빛의 70%를 반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 스크린에 작용하는 복사합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복사합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데, 복사합의 공식은 조금 전에 P는 1 플러스 F 곱하기 C분의 S가 된다고 했어요. 먼저 F 한번 봐볼까요? F는 뭐가 될까? F는 아까 표면에서 반사되는 입사광의 비율, 근데 문제에서 70%를 반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F는 여기서는 0.7이 되는 거죠. 빛이 100% 반사되면 이건 1을 넣는 거고, 10% 반사하면 0.1을 넣는 거고, 알겠죠? 이 F는 반사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0.7이니까 1.7 곱하기 C분의 S인데, 요 C는 광속이니까 알고 있는 값인데 요 S가 이제 필요하죠. 근데 요 S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요 S에 정확하게는 요 AVG라고 해서 그 평균값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복사합도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복사합은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SAVG. 근데 아까 이게 빛의 색이 I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게 면적 주고 있고 일률을 어떻게 쓰죠? 일률 와트를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률은 잠시만요. 이 와트는 단위고, 단위 면적당 그 인류를 주고 있죠. 근데 이 인류의 기호가 P이긴 한데, 여기서 이 P는 복사합이 아니라 이건 인류이거든요. 혹시 이거 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바로 공식 넣어 봅시다. 여기서 지름이 2mm인 점이라고 했으니까 면적 바이 r 제곱에서 이 r은 지름이 2mm니까 여기서는 0.1mm를 대입하면 되겠고, 그 다음 위에 있는 요 일률이 바로 요 3mW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주일 퍼 세컨드, 요거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계산해서, 이건 계산기를 좀 사용해서 풀면 그 복사에서 필요한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이 이렇게 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복사합은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뉴턴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1m의 그러한 그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5.4 곱하기 100만 분의 1 뉴턴이니까 사실 우리가 느껴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레이저 포인터 여러분도 피부에 비춘다고 해서 뭐 피부가 눌러지거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힘의 크기가 이렇게 충분히 작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사소한 팁이긴 한데 복사압 관련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복사압의 크기가 되게 끝값이 되게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 뭔가 그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복사압은 이렇게 지수가 좀 작은 값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면적이 뭐 태양도과 같이 엄청나게 큰 면적을 만약 곱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총 그 가해지는 그 힘의 크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복사압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그 힘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값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러면 복사까지 한 내용으로 이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어서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